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근천입니다. 며칠 전에 일본의 전 수상 아베 수상이 이제 유세 중에 저격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일본 역사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자주 붙는 수식어가 있죠. 일본에 대해서 늘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가까운 것은 지리적인 거리는 가까운데 어떤 역사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멀다 하는 그 뜻이죠. 어, 뭐 한일 간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하는 것은 종종 이 아주 심각한 그 수준 차이가 있어서 무슨 학술적인 토론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정도가 되어 있죠. 근데 뭐 우린 그렇게까지 가능하면은 우리가 배울 점이 있으면 좀 배우고, 이런 점 일본을 극복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배우고, 이거를 좀 오픈 마인드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 역사의 시대 구분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원시 시대,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시 시대는 역사에 어떤 문자 기록이나 이런 것이 없고 신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고고학 연구 결과 이런 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렇겠구나 하는 식으로 추측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일본의 그 원시 시대는 아마도 일본 열도가 이 빙하기 때는 뭐 지금부터 한 2만 년, 1만 5천 년 전 이때만 해도 일본 열도가 이제 대륙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쭉 전 지구상에 이렇게 퍼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한 1만 년 전쯤 되면 지구상 전체에 이제 다 구석구석에 이렇게 퍼졌죠. 몽골을 거쳐서, 만주 거쳐서, 한반도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걸어 들어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빙하기가 지나서 물이 많아지니까 서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일본 열도가 대륙에서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우니까 여러분들 그 부산에서 보면은 대마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좀 모험심을 가진 그런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야, 저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리지요. 일본 열도가 떨어지고 나서도 계속해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모여들게 됐는데, 대개 한 세 방향에서 일본 열도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주류는 대륙계, 몽고 거쳐서 한반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갔다라든지 하는 우랄 알타이어족 계통. 그리고 둘째가 남방계. 이거는 이제 그 타일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중국 남쪽 이런 쪽에서 이제 왔었던 그런 계통. 그리고 세 번째는 대륙계. 현재 그 홋카이도, 북해도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누족 계통의 이런 그 민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갈래로 일본 열도 사람들이 형성이 됐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하고는 그 일본에 제일 많은 그 DNA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도레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절서부터 많이 유입이 됐었던 그러한 그 흐름이라고 이제 여겨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조몬 토기를 쓰는 조몬인 이런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한반도 쪽에서 이렇게 건너간 이런 그 도레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합쳐져 가지고 일본 민족을 형성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고대 역사는 뭐 3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야마타이국, 야마토국 뭐 이런 그 역사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위지 동이전이라고 하는 그 역사책에 보면은 저쪽 이 동쪽 섬에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온다 그럽니다. 이제 그 외국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걸 봤을 때
일본의 그 고대 사회는 어쩌면은 이 모계 사회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치는 지금 규슈 지방, 규슈의 그 북쪽에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야마타이국의 그 지배 계층이 동진을 해가지고 지금의 그 나라 지방 이쪽에 정착을 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야마토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때서부터 일본 신화에 신무 천왕이라고 하는 일본 역사 최초의 그 천왕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때서부터 서서히 이 한반도의 백제, 가야, 그 다음에 신라 사람들이 건너가서 중화 문명을 갖다 이렇게 전달도 해주고, 뭐 불교도 전달을 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고, 그쪽 정치에 또 참여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왕인 박사라든지 뭐 나라현에 있는 아스카 그 절 이런 걸 보면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이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 그런 건축 양식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당시 고대 이 시절 같으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는 이제 뭐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근세에 들어와가지고 생긴 거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다른 나라죠. 일본 외도 다른 나라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도 역시 다른 나라고 통역이 다 필요했었고 오히려 백제하고 외하고는 교류가 이게 많다 보니까 말이 더 잘 통했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그 학자도 있습니다. 뭐 일본 천황의 어머니 중에는 그 백제 출신인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고 일본 천황의 어떤 그 무덤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굴을 지금 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를 발굴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 백제 일본 천황가와 이 백제와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밝혀지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학술적인 그런 조사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열도에 커다란 그 국가의 전망을 건 그런 그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던 것은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 백제가 이제 멸망을 했는데 백제는 일본하고 이제 어떤 그 교류가 많이 있었고 백제의 어떤 그 세력들이 또 이 일본 열도에 들어가 가지고 지배 정권 이쪽에 이제 참여도 많이 했었고 하는 그런 형편인데 백제가 멸망을 하면서 이 나당 연합군이 일본 열도를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그 걱정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백천강 전투라고 그래가지고 백제를 구한다 해가지고서 이제 군대를 파병까지도 했었는데 이것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내느라고 이제 여념이 없는 바람에 뭐 일본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던 그런 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대에 백제를 통해서 또는 신라를 통해 가지고 한자라든지 이와 같은 그 문화가 일본으로 유입이 많이 됐었고 특히 한자가 이제 전달이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그 응용력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때 벌써 가나 문자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일반 국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그 하이쿠라고 하는 그 짧은 시죠. 이런 거를 짓는데 벌써 쓰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빠른 거죠. 우리 같으면은 백성들한테 문자를 보급을 한다라든지 이거는 조선 말에나 이제 일어났던 그런 일인데 벌써 이때 일본에서는 가나 문자를 백성들한테 보급을 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지 일본의 어떤 그 역사책, 일본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8세기에 벌써 쓰여져요. 우리 고려 때 삼국사기가 14세기에 쓰여졌는데 이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빠른 거를 봤을 때 이 문자의 보급, 이거를 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그런 문자가 아니라 이거를 국민에 폭넓게 보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부러운 점이라 이렇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중세 역사,
한일 간의 역사 중에서 이 중세 때에는 그렇게 커다란 교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전쟁, 두 가지 그 전쟁이 있었는데, 고려 때 원나라하고 이제 고려가 원정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일본을 쳐들어갔다가 마침 태풍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이 실패를 했었던 그런 전쟁. 그리고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한반도를 침략을 했었던 그 전쟁. 이런 이것만 빼면은 뭐 그렇게 커다란 교류는 없었고, 아, 주로 외구가 뭐 이게 한반도를 자주 침략을 해가지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중세 역사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본은 봉건 시대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발전을 시켰는데, 이게 이 서양 역사에 나오는 봉건 이 제도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주군 간의 어떤 관계죠. 그리고 이제 이 왕은 이 봉토를 나눠주죠. 대신에 이 봉토를 받은 이 무사 사무라이는 이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정말 이런 속에서 어떤 이 영토를 넓히기 위한 경쟁,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잔혹한 그런 전쟁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라 전체로 보자면은 이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이 경쟁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발전을 이루는 이런 것이 이제 일본 중세 역사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시대 내내 이 봉건 제도라고 하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다만 이 왕이 나라 전체를 하나의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가산제 국가를 했었는데, 물론 지정학적으로 이제 한반도하고 이 대륙에 붙어 있는 한반도하고 섬나라인 일본하고는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 차이가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근세의 어떤 근대화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일본의 어떤 실력, 이것이 바로 중세 때 이 봉건 제도에서 싹튼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세 때 일본 전체적인 통일을 거의 이루었던 사무라이 하면은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마지막에 도쿠가와 에이야스, 이 세 사람이죠. 그래서 도쿠가와 에이야스 이제 마지막에 동경, 에도, 여기에 막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한 250년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이 근세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대사는 우리가 대부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본은 중세를 통해 가지고 한껏 이 중세라고 하는 역사는 무사의 역사 아닙니까? 이 완력을 휘두르는 이런 습성이 이제 너무나 깊어지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류사적인 어떤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완력을 휘두르는 게, 뭐 예를 들면 청일전쟁에서 이 세계 사람들은 다 일본이 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겼어요.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이 일본의 무사, 이 중세를 거쳐가지고 자라나는 이 사무라이 이런 근성이, 뭔가 전쟁을 했다 싸웠다 하면은 이 천황을 중심으로 해가 똘똘 뭉쳐서 전쟁 기계처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 전쟁 능력을 가졌었던 것이 일본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에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 일본이라고 하는 전쟁 기계, 이거를 웬만해가지고는 이 항복시키기가 어렵겠다, 이런 판단하에 끝내는 인류사의 하나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 원폭을 맞게 그렇게 된 것이죠. 뭐 조선은 그런 와중에 이제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런 선각자가 리더가 돼가지고 이 근대적인 이념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 자유의 공화국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후 한 70년, 80년 흐르고 있는데, 오늘날 좀 보자면은 어쩌면은 한국은 이 천황을 모시고 사는 일본에 비해서 이 개인의 다양성에 기초한 역동적인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좀 많이 있어요. 다만
우리는 역동성은 많은데 비해서 뭔가 그 일본에 비해서 어떤 소중하게 같이 공유하고 아껴야 할 그런 가치, 공동의 가치, 이런 거를 발전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제 이 죽은 그 아베 수상은 그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이 교육자, 이 근세 이 메이지 유신의 그 지사들을 갖다가 대폭 한 40명을 갖다가 키워낸 그 교육자죠. 서당 비슷한 거를 했지만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40명의 그 지사, 이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죠. 그 요시다 쇼인을 존경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결국은 아베 수상도 일본의 그 마지막 사무라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베 수상이 국제 무대에서 외교를 한다라든지 하는 걸 보면은 아주 상당히 세련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뭐 미국에서 또 대학 교육을 좀 받은 그런 측면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좀 가슴 아픈 비교지만, 우리의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아무래도 이 패권국 아닙니까? 그러면은 잘 지내야 되는데, 트럼프는 아베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은 굉장히 짜증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늘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이 김정은을 갖다 감싸는 행보를 다 알고 있고, 또 뭐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 국민 1인당으로 따져보면 10,000원도 안 되는 이런 건데, 이제 쿨하게 아베처럼 그냥 올려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거를 반미 여론을 부추기는 데에 너무 이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의심을 트럼프에게 줬고, 여러 가지 그 하여튼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그런 그 시대를 보냈습니다. 외교적인 그 모양새가 계속해가지고 악화가 되고 하면서 이제 일본과 한국은 지금 정상 간의 외교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래서는 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임기 말에 일본 정상하고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의사타진을 하고 좀 만나자 했지만, 이게 성사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일본에서는 이제 이 한국에서 이 외교 파탄을 냈던 그 근본 원인이 국제조약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결이 다 돼 있었던 그런 이 일본인 징용 문제, 이런 거를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고 이걸 국민적인 어떤 그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데 이게 이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의심을 하면서 이거를 한국이 먼저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흘러오는 것이 한일 간의 그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범하게 보자면은 그 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대하고, 우리가 일제 36년에 얼마나 이게 당했느냐, 뭐 이런 것만 가지고서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그 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다시는 그런 그 일을 겪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국가 발전을 모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로 떠들고 뭐 반일 죽창가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주 수준 낮은 그런 그 일종의 이 감성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를 공유하는 하나의 동맹, 한미동맹, 이것이 대륙의 어떤 전체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 있는 동맹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려면은 일본의 어떤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미일의 그 삼각동맹,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국가적인 외교의 이 파탄을 맞고 있는 이런 사태는 상당히 그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베 신조 전 수상의 이 서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본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